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고수다운 고수의 만남입니다. 지난 안주 방송을 보니까 와 반응이 뜨거웠고요. 꼭 한 번 더 모셔야 한다고 해서 오늘 고수의 전략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워낙 시원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통쾌하다, 또 하나는 야 정말로 내용도 좋았다 이런 평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시원한 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얘기들을 그동안 얘기 못했던 거를 제가 그냥 얘기한 것뿐이지 그래서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욕으로는 가지고 있었으나 설마 이렇게까지 썩어 있을 수가 있나. 이건 완전히 시궁창 냄새가 완전히 진동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브로커라고 칭하기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던 행적이 상상 초월이어서 네. 김건희 여사 연계는 확실한 것 같고 공천 개입도 한 것 같고 거기다가 모든 정치인과 나름대로 연결점을 가지고 활약을 해왔다. 나쁘게 네. 이야기하면 정말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마디 없습니다. 국힘도 명태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일하게 명태균에 대해서 선의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 아니죠. 누굽니까?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밖에.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좋은 얘기도 이런 얘기예요. 명태균 사장이라는 표현을 꼭 붙이고 명태균이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좋게 평가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외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 지금 명태균하고 혹시나 여기에 명 묻을까봐 지금 다 같이 지금 그러는 이유가 명태균이 뭐 한마디 할 때마다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이 되는 자료를 내놓잖아요. 더군다나 그 반박이 되는 자료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명태균 그분이 이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특히 정치인이 이 사람은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파하는가, 이거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여태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자랑한 건 뭡니까? 별의 순간을 만드는 김종인 매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매직의 뒤에는 내가 항상 있다. 이 얘기를 딱 함으로 해서 김종인의 명예를 딱 실추시키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으로 항상 합리적이고 근거 있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매화나무 한 그루로 완전히 모든 거를 실추시켜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령 하다못해 김재원 지금은 최고위원이죠. 김재원한테도 당신 왜 대구시장 떨어졌냐? 왜 대구남에서 떨어졌냐? 이런 거 아주 아픈 걸 갖다가 꼭 짚거든요. 오세훈한테는 대통령 되고 싶어? 서울시장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딱 짚어내는 게 사람의 약점과 이 사람의 욕망과 이 사람이 뭐를 되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걸 짚어낼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다 접촉을 하면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어떤 거는 사진, 어떤 거는 전화, 어떤 거는 텔레그램 이걸 다 가지고 어떤 거는
피해 날이든 어떤 거를 하든 여론조사, 어떤 거는 접촉했던 근거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여의도에 뭐 1,000명 정도 되는 소위 말하는 뭐 저 컨설턴트다 또는 뭐 사기꾼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얘기 나온 것만 보더라도. 왜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김종인 위원장도 조언을 받고 뭔가를 같이 도모를 했다. 서울시장도 만들었다. 그리고 홍 시장하고도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 오늘 또 뉴스토마토 보도는 자, 강원도지사, 경남지사까지 지난 지방선거 때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니 저는 만약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싶다고 그러시면은 저는 네. 그냥 조금 실력이 있는 사자다. 아, 실력 있는 사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딴 데서 표현할 때는 이 사람은 타짜가 되고 싶은 사자다라고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자가 저는 명태균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천공은 하늘에서 놀지만 나는 땅에서 논다. 네. 그 얘기가 뭡니까? 땅에서 노는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노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훨씬 더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드러내는 게 숫자란 말이죠. 네.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숫자가 더군다나 정치인이 숫자를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대야 믿어지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기대고 싶고 이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 이거를 딱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 실력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사자는 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한테나 통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 기질이 있는 사람한테 통하는데 제가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느 만큼은 약간은 다 사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일종의 도박 아니에요. 선거에 나가는 거나 저기 하는 거는 그다음에 자기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나 이건 뭐냐 하면은 거기에 간절한 욕망이 있단 말이죠. 간절한 희망, 간절한 사연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 장애군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결단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똑같이 가령 컨설턴트도 우리가 3개를 받았으면 이 3개 중에 하나를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디에 가야 가장 공천받을 확률이 높으냐, 어디에 가야 승리할 게 높으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마지막에 혼자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파고드는 게 사자입니다. 아, 그걸 파고드는 게 사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은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아는데 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를 하면 이거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공처럼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도 잘 못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우려 또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짚어가면서 거기다가 숫자로 이걸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딱 보여주는 게 숫자가 있으면서 이게 앞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면 끌리죠. 자, 그런 정도 인물한테 어쨌든 집권여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중진 그리고 이름 꽤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당했다. 이제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이제 폭로가 됐습니까? 공개가 됐습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국힘 내부 당원 명부 56만 8천 개가 명태균에게 넘어가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일파만파가 아닙니다.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명태균의 실력이죠.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거는 여론조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다들 갖고 있는 신뢰였을 테고 거기다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명태균이 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이건 정말 뭐 신통방통해요. 그거 누구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후보가 되면은 뭘 주냐면 당에서 그쪽에 당원 명부를 줍니다. 근데 이걸 안심번호로 주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름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냥
뭐 053으로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다 전환을 해가지고 대개 보면은 그냥 대개 광역 정도. 이게 이제 전북이냐 전남이냐 호남이냐 아니면 영남이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주는데 이번에 거기서 준 거 보니까는 꽤 상세하게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까지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성별도 그다음에 주고 성별도 나이까지 나이는 아닌데 나이는 아닌데 성별까지 줬더라고요. 주고 성까지 줬습니다.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줬어. 그걸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소팅하는 분류하는 방법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주는 이유는 정확하게 홍보 문자 보내라고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홍보 문자 보내는 게 가장 후보로서는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정성을 들이는데 그거 가지고 여론조사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대선에 경선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 기간 중에. 네. 경선 기간에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10월 한 29일, 11월 4일까지 경선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함께 11월 10월 20일 21일 하고 22일 요 사이니까 한 열흘 앞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지금 뭐 취재도 보통 이제 이렇게 심층적으로 하는 게 아니던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면 그 여론조사의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와 비지지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지지자가 나오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만 가지고 안심번호가 유효기간이 한 20일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따로 뭔가를 보냈으면 따로 뭔가를 보내니까 설마 마지막 그 경선의 마지막 조사에 그것만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뭔가 보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제공 이유는 문자 보내라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여론조사 데이터 결과값을 가지고 안심번호가 있었으니까 2차, 3차로 악용 또는 불법이 저질러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합리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의문을 지금은 이제 이걸 풀어내야 돼요. 저는 이거는 뭐 선관위에서 또 그 국힘 안에서도 이거는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 뒤를 돌아보면 저는 그러니까 저도 꽤 촉이 발달된 사람 아니 솔직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촉이 좀 있습니다. 뭐가 이제 가령 룰이 꾸려지거나 이럴 때는 왜 저런 룰이 꾸려질까? 저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가령 경선할 때도 이 룰은 나한테 불리하다. 저렇게 저 사람한테 훨씬 더 이점이 있다 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시면 스펙스에서 그거 낱낱이 분석을 하셨지만 네. 이게 이게 있습니다. 다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자기 정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국힘에 들어가느냐 때문에 몇 달 동안 아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7월 그 며칠 날 들어갈 때 굉장히 어색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대표하고는 몇 번 만났지만 대표하고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성일종 위원이었나요? 그때 아니 성일종 위원이 아니고 누구 위원이 있을 때 그때 별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리고 왜 저렇게 뜸을 들일까? 별도로 당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게 새가 되나? 근데 그때 그게 뭐였습니까? 밀고 당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하고 당원조사하고 여론조사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5대5로 그때 가지 않았으면. 근데 원래는 7대3이었어요. 예. 그전에는 8대2까지 간 적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익명성이 좀 더 강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당원은 아무래도 당원은 이제 당원이 당시에 원래는 한 4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많이 그래서 56만이 된 건데 그때 그래서 저거 하느라고 늦게 들어가는구나. 1대1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딜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단계. 그냥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는 그때
홍준표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결었을 때도 홍준표 대표가 더 영향력이 있는 거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 내부에서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당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지지율이 높다는 건 알았는데 마지막에 깐 거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선의 여론조사에서 10%로 진 사람이 한 14%를 당원에서 이겨가지고 마지막에 후보가 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일반 대선에서 당원이 일반인들한테 여론조사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게 당원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원 여론조사가 이런 야로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와서 3월 말부터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그때는 가입 전이에요. 네. 당원으로 이제 입당했던 게 7월 초거든요. 네. 그럼 한 4개월 정도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게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계속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룰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5대5가 됐죠. 네. 자, 이런 이제 종합적인 상황. 또 막바지에는 지금 저희들이 폭로했던 56만 8천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도 경선 기간 중에 후보가 4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그 시점에 56만 8천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버립니다. 네. 자, 이런 걸로 보면 말 그대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가지고 당의 경선 규칙을 정하고 특정한 시점에는 당원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연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바와 같이 그때 그 추가로 들어온 당원이 약 11만 명인가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신천지에서 한꺼번에 당원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혹시 당원 여론조사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걱정. 그러니까 그거는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본인이 알기는 알았어도 뭔가를 어떻게 좋지는 못했을 텐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일단 국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제 결단을 하여튼 결정 장애를 다 딛고 결정을 한 이후에는 오직 경선에서 이기는 거에 올인했다 이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떤 게 오프가 들어오면은 네. 흔들리지 않았을까? 와, 근데 김진애 의원님 말씀 들으면 참 대단하시다. 촉이 아니고요. 네. 이 분석과 이런 추론을 하는 것이 너무 탁월해서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이전까지 국힘은 책임당원, 소위 말하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한 35, 6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 20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늘어난 거예요. 네. 야, 이게 뭐냐. 네. 그러면 거대한 플랜에 의해서 누군가는 여론 작업을 하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안정권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는 거대한 플랜이 있다라고 이제 추론이 가능하니 그걸 누가 그렸느냐? 명태균이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의심할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네. 속으로는 야 윤핵관을 의심을 했죠.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국힘에. 예. 그러면 후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를 하겠구나. 그걸 열심히 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니 있으면은 당원도 더 모으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 뒤에 명태균이 있을 거라고는 설마 생각도 안 했죠. 아까 그 성일종 의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그 뒤에 만나고 그 뒤에 권영세 의원도 만났고.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그때 저기 당으로 모시고 오는 날은 맞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검사 출신들이 모여서 네네. 당으로 최종 영입할 때는 네. 7월 달이니까 네. 그 이전에 이미 3월 말부터 3, 4, 5, 6 한 4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물어익히고 네.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되어서 머니투데이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아니 근데 그때는 만약 1대1로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당원조사하고 일반 여론조사 1대1로 안 했잖아. 50대 50으로 안 했으면은 윤석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만약에 원래 있는 규칙대로 그대로 만약 경선을 했으면 홍준표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안 들어가고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만들었을 수 있다. 후보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하려고 그랬겠죠. 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합리적으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윤석열을 원하는 윤핵관들이 굉장히 힘이 세구나. 그 사람들이 당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 이준석은 솔직히 이준석 당시의 당 대표는 누구한테도 힘을 못 주잖아요. 자기가 뭐 홍준표한테 꼭 힘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은근히 윤석열을 그렇게 마땅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왜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 이런 걸 이른바 이제 이게 잔 꼼수 아니에요. 네. 꼼수를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은 지금 좀 드는 거죠. 하나의 단서가 전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여론조사가 81회 81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데이터를 직접 관리했던 사람과 보도했던 언론과 그리고 원데이터의 소스를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대선 전반의 과정에서 뭔가 꺼림직하다, 이상하다라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것이 밝혀진다면 정말로 거대한 음모가 크다란 결과, 상상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생각까지 일단 듭니다. 요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용산이나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명태균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솔직히는 뭐 그동안에도 그런 얘기들이 꽤 나왔어요. 선거 기간 중에도. 그러면은 이제 캠프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예 답을 못 하잖아요. 특히 그래서 그 이유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물린 게 있는 거죠. 뭐. 물린 게 있다. 물린 게 있지 않으면은 어디에 물린 게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몰라서 얘기 못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물린 게 있다. 또한 모르는 거는 뭐 이거입니다. 이번에 왜 명태균이랑 몇 번 만났냐 가지고 용산에서 본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2번 만났다. 근데 그거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보면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덮으려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칫 얘기했다가는 뭔가가 이거 잘못해서 큰일 나면 어떡하나. 지금 보니까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도 똑같은 이제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한 달만 하면 하야도 시키고 탄핵도 시킨다. 우리가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한 달이면은 탄핵도 시키고 하야도 시킬 수 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정치 브로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완전 파워 브로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전체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도박이죠, 그게. 다짜죠. 이게 뭐 만약 안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 올인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 하수인으로 명박사를 썼다. 그래서 명박사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저는 여기에서의 굉장히 연약한 고리는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여태까지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윤석열 후보나 대통령은 그냥 크게 보고 그냥 뭐 대충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잔수에 대한 그게 꼼수든 계획이든 홍보든 이걸 구체적인 거를 다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결정할 때 명태균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라고 그러니까 간절하잖아. 김건희 여사는 간절하고 그다음 본인의 수하에도 별로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는 믿을 데도 없어. 당을 믿겠어요? 그때 왜 김건희 여사가 그거 기억하세요? 왜 당에서 와가지고 입당해서 저기 하라 그랬더니 그때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말이 이 얘기잖아요. 저희가 입당하면은 우리 지켜주실 수 있느냐. 네. 그 얘기했잖아요. 지켜주실 수 있나. 예.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지켜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아무도 믿을 데는 없는 거예요. 당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이준석도 못 믿죠. 그때는 아무도 못 믿는데 그럴 때 이걸 가져와서 딱 이거 이런 수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딱 결정장애가 있을 때 딱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명박사 얘기 나오고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후보였고 실제 연출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했다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 영화로 비유해서 한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명태균이 쓰고 오히려 감독을 김건희가 하고 연출 감독을 김건희가 하고 배우는 뭐 당연히 후보는 배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좀 특이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명태균과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언론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대통령이 9월 이후에 안 만났다 그러는데 지금 아니 10월 달에 이미 여론조사를 당원 전수 조사 방식으로 해버렸는데 글쎄요. 대통령실 해명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에 특정한 사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꼬여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자, 붕괴의 조짐으로 봐야 하느냐. 공동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 지금의 대통령실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없을 수밖에는 없지요. 왜냐하면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뭘 알아야 뭐 거짓말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당시에 대선 때는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두 가지 캠프가 공식 캠프가 있고 또 하나는 서초 캠프가 있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초 캠프라는 거는 그 뭐 다 같이 아크로비스타의 그 코바나 컨텐츠 캠프라고 하는 건 다들 그냥 다들 입에 내지 않아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짰겠죠. 만약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짜지 아니 그리고 이럴 때는요. 저는 이거는 있다고 봅니다. 선거 때는요. 사실은 그 후보 말 맞다나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후보는 일종의 배우 역할을 하고 바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뭘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보통은 이 선대위원장 또는 선대본부장이 그걸 알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비선 라인이 작용했던 거죠. 비선 라인이 작용했으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 할 수 있었지. 아니 공식 라인을 통해서 명계남한테 그런 거 명태균에게 명태균이한테 용역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경선 기간 동안에는 캠프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선 캠프는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던 캠프였을 거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는 당에서 이제 모든 대통령 선거 전반의 과정을 총괄했으니까 그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면서 명과 연결하고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당원 명부까지 유출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경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당의 서포트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데 용산에서는 별다르게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대신 큰 소리 치는 쪽은 명태균이다.
혹시 명태균이 가지고 있다면 그 좋은 촉으로 한번 예상해 주시면 명태균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명태균이라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명태균이라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전화, 모든, 지금 대화, 예. 다, 기록으로 남겼을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기록에, 그 기록 중에 지금 일부, 지금 이제 강혜경 씨한테 가 있는 거가 아마 사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중에 일부에 불과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우기도 했겠죠.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그래서 지우는 것도 있었겠지만 한쪽에서는 이건 뭐 천기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검찰에 아니 가령 대표님이 그런 거 하신다 그러면 예. 그런 거 없이 하겠어요? 저는 겁이 나서 그걸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명태균 정도 되는 사람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아니 있다. 누구?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네. 명태균 대표와 제가 이제 통화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 제출하는 이제 휴대폰에는 제대로 돼 있는 정보가 없고 하나는 꽁폰, 두 개는 부서진 폰,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폰들은 본인이 어딘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 데이터를 백업해 놨을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어느 시점에 명태균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 이틀 전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본인 네.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만 지금 간혹 글을 올리던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시그널로 신호로서 좀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그렇게 명태균이 그거 터뜨릴까요? 자, 그건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명태균을 잘 아는 사람, 강혜경 씨 말고요.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궁지에 저렇게 몰렸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던데 그때 네. 돌파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하는 게 않고 아니다. 반대로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본인이 빠져나오는 길. 그게 이제 스픽스나 뉴스공장 쪽에 접촉하면서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JTBC, MBC 좀 있다가 이제 채널A나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용산에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 이쪽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소통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아니, 이제 해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계환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정계환 대표님이 스펙스에서 하고 계시는 거를 네. 하고 계시는 작업을 굉장히 지금 합리화를 하고 계시는 단계예요.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던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정말 어떨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되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는 사실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한 우연한 상황에서 네.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없이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그동안 지금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명계의 남이라는 명태균이 예.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거는 확실히 파워브로커는 예. 파워브로커인 게 보통은요 우리가 한 사람의 충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충신이면서 가신이면서 이런 거를 비밀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것만 갖고 있어요. 네. 자기 것만 갖고 있는데 근데 명태균은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쪽에도 가지고 있고 딴 후보 쪽에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기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되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죠. 자, 작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활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본인과 이제 네.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또 주변 정보 또 국민의힘 쪽도 취재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이 결국 폭로할 것이라고 보느냐면요.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본다면 깜짝 놀랄 건데 돈이라는 문제가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네. 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명태균은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폭로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저도 그게 부분이 사는 있습니다. 길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 반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돈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두려우면 이제 돈 문제가 터지면 감옥에 가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저기 명태균 씨한테도 제가 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이 방송 보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빨리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지금요 용산에서 저렇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저쪽이야말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쪽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거 두 가지예요. 항상 어떤 제보자나 뭔가 노출자나 이런 것 들으면 그 사람의 크레디빌리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은 명태균이가 정말 사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다. 진짜 그냥 정치 브로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21일 저는 지금 솔직히 강혜경 씨 그 증언이 21일로 조금 뒤로 미뤄진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아마도 적어도 국감이 끝나는 시점 정도쯤 되면은 명태균의 이 조금이라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하자면은 약간의 그 진실을 가지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게 뭐가 떠질 거예요. 네. 터뜨리지 않겠어요? 아니 이것도 또 저기입니다. 이것도 촉인 게 네. 제가 용산이라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검찰이라면 그거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없을까요? 저는 제가 있다고 직접 그 문제의 당사자한테 네. 들었던 얘기가 그래요? 있는데 네. 이제 이 문제는 네. 상호 확인도 필요하지만 제가 뭐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면 저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뭐 제가 특별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벌어질 때의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다들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안 되면 이걸 터뜨리고 이게 안 되면 저걸 터뜨리고 이러는 건데 지금 저기 뭐 명태균으로서의 저기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폭탄이 될지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뭐가 될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족쇄가 완전히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용산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구속이 되는 순간 어쨌든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변호사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저거 해놓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는 폭탄을 변호사를 통해서 터뜨린다. 지금 용산은 손 못 대는 것은 용산과 관련된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 대선 과정에. 네. 최소한 그렇고요. 제대로 보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것은 이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그것은 용산과 김건희 여사 또는 명태균의 관계이고 네. 그거 외에 명태균이 바깥에 활동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산도 캐고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데 구속시킬 만한 사유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여기에도 흔적이 저희들 취재를 해보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명태균은 궁지에 몰려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네. 시점은 저는 국정감사가 끝이 나면 나오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촉이 잘 모르겠고요. 전망하시는 게 뭐 맞는 게 아니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좋아하는 소설 중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굉장히 저 줄리안 반스라고 영국 소설가가 쓴 건데 왜냐하면 특히 예감 중에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요새 뭐 하여튼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는 게 지금 요새 그 기분이 꼭 그 박근혜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 가지가 터질 때 그때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면은 잠들가면 조금 있다가 꿈 때문에 깨고 막 이러는 건데 새로운 것들이 그때보다 지금 그때보다 한 대여섯 배 속도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무서운데 뭐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만약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21일 날이든 아니면 어느 때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가 되는 이 뭐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 저는 다음 주부터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민간 쪽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건 확실히 있을 테고 거기에다가 만약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명태균이 마지막으로 터뜨릴 수 있는 그게 정말 왜냐하면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개입하는 순간에 어떤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 몇 가지가 있다면은 그거면 뭐 완전 끝이죠 뭐 그런 거면은. 자, 국정감사 이제 기간 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난 네, 두고 봐야 돼요. 2022년도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공천이 개입됐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강희경 씨가 폭로를 함으로써 그것도 그다지 뉴스 가치가 높은 게 아닌 게 됐어요. 왜냐 부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국힘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희경 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내놨을 경우에는 감당을 못하니까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2022년도는 기정사실이라고 이제 보고 그 외에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뉴스토마토가 강원도지사도 있다. 네. 경남도지사도 있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또 이것밖에 없겠느냐라는 또 질문이 또 남습니다. 또 남죠. 그러면 누굴 통해서 이걸 당에다가 로비를 했습니까? 네. 그것도 경로가 빤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아닌가요? 했다면 네. 네. 그 모른다고 해야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갑니까? 아니 우리는 아직은 가능성으로 봐죠. 가장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왜냐하면 효과적인 루트는 그거였을 테니까. 예. 더군다나 이번에 밝혀진 것 중에 밝혀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령 뭐 김진태 당시의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찾아가서 뭐 중성명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해줄 테니까. 근데 뭡니까? 명태균이한테 인포메이션을 듣고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시에 당선인이신 분인데 당선인한테 얘기해요. 당선인이 전화를 걸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명태균이는 완전히 김건희 힘 믿고서는 움직이는 거고 김건희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대통령 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고서 움직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완전 농단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이런저런 소리를 못 하고 있고 만약 그 어떤 반박을 하게 되면 뉴스토마토 같은 회사가 그냥 정보 없이 흘러가는 소문으로 썼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취재를 한 달 이상 했다고 하던데 네. 그걸 본다면 이제 입증할 만한 증거, 녹취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각가지 의혹이 김건희 여사로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전에 예감이라고 하셨던 것 특검. 예. 특검입니다. 예. 저는 특검으로 가는 거 외에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바깥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이런 거를 사실로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특검으로 가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데리고 오지 못하는 증인들 다 국정조사에는 데리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강혜경도 몇 번 부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거에 관련된 뭐 다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그게 특검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특검 한 번 더 발의가 되면은 이제 200명 이상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한동훈이 키를 쥐고 있는데 한동훈이 거의 키를 한 3분의 2쯤 돌린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저의 또 예감은 왜 국힘이 아니라 용산은 한동훈하고의 독대를 벌써부터 흘리고 있을까? 왜 벌써부터 흘리겠습니까?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를 지금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속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강제 분리를 하는데 동의하라.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이제 독대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측으로서는. 예, 한동훈 측으로서는. 한동훈 측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데미지를 철저하게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한동훈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가게끔 하는 거에 한동훈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피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일 테고. 솔직히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를 아직도 꼭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조금 수상쩍은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도저히 김건희 여사를 내놓는 것만이 유일하게 전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 국힘 쪽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다시, 진용을 갖출 수 있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내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내놓는 게 단순하게 여태까지 나왔던 거, 뭐 도이치모터스나 뭐 공천 개입의 김영선 정도 이런 거는 뭐 별 근거도 아닌데 지금 것 같이 경선농단이다. 이건 뭐냐면 정당농단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농단이거든요. 만약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김건희 하나로는 안 끝나죠. 자, 그래서 오늘 가장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방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종 선택은 김건희는 수사하고 나는 국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는 그냥 함께 자폭한다. 어느 쪽 선택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이럴 때는 저는 여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갖고 싶은데, 네. 뭐 인간의 합리성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기소 안 당하고 싶고 감옥에 안 가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있겠으나, 나라도 살고 있어야 너를 언젠가는 구원해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기는 어렵죠.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저기 하는 거, 뭐 그거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 주시니까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나 세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명태균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오늘 김진애 의원을 통해서 또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전망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사자한테 이렇게 농단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자한테 농단 당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사자가 명태균 하나가 아니에요. 네. 온갖 사자들의 욕망이 다 뭉쳐서 만들어진 게 윤석열의 정권이고 지금 그게 그대로 가게끔 놔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사자이든 전문가이든 역량이 있든 아니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정말 고수다운 고수의 논평 함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픽스 101만 명 넘어서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환영하고 그 제보를 통해서 취재와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이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